자, 우리가 한번 표를 한번 가져왔어요. 주택가격 전망 CSI. 이게 한국은행에서 매월 통계를 가져오는데 네. 제가 많이 보는 지표들 중에서 얘가 의외로 되게 잘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게 되면 네. 이게 뭐냐? 우리 같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100명한테 물어봐요. 아무나 민간인들한테 물어봐서 일반인. 네. 일반인들이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했을 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면 100보다 이상. 오히려 하락한다는 사람이 훨씬 많으면 100보다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대통령님 취임하고서 쫙 올라갔다가 파리 대책 터지면서 꺾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횡보하다가 팍 올라갔다가 9.13 대책 터지고 쫙 떨어졌잖아요. 아, 100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실제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그때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진짜 돌입을 했었잖아요. 네네.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그때 돌입했는데 3월 달에 저점을 찍고서 올라가는데 이게 재밌는 게 한번 시청자분들도 알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강남 부동산 시장이 3월 때부터 돌았어요. 야, 이게 진짜 맞다고 하면 이거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저도 3월 달에 샀어야 되네. 야. 그래서 저도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칠 때는 사실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거랑 맞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려고 안 해요. 네네. 그럼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그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투자자들이 어디부터 움직이냐면 강남, 아, 강남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용성 이런 식으로 점점점 퍼지잖아요. 네. 이때 3월 때부터 강남 부동산 가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강남에 이제 아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네. 강남이 이제 3월부터 올라가고 실제로 그러고서 이제 5월, 6월부터 이제 정비 사업들 재개발, 서울 전 지역 재개발들이 거래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항상 강남이 먼저 빠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들, 마용성 신축이랑 오히려 마용성 신축보다도 요즘 보면 서울 전 지역 재개발 지역들이 더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 재개발 지역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저는 그때부터 얘기했었던 게 100을 넘기 전이 아직 그래도 기회다. 아,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래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근데 이제 100을 돌파하고 그건 재밌는 게 100 돌파한 게 언제냐? 이제 8, 9월이 이제 100을 돌파했잖아요. 네. 9월 달에 강남은 이미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10월 달부터 10일 부동산 대책이 터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10일 부동산 대책은 별거 없었거든요. 네. 더 잘 아실 거예요. 별거 없다 보니까 우리가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이제 2019년도에도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사람들도 대책 나오면 또 주춤할 테니까 지금 팔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었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대책 나오면 그 다음에 사야 되나 했는데 10일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트리거가 된 거죠. 네네. 아무것도 없다. 이때부터 10월 달부터 미친 듯이 거래가 되기 시작해요. 10월, 11월 지금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아파트 가격대들도 미친 듯이 뛰었잖아요. 네네. 강남을 떠나서 강남이 9월 때부터 뛰어쓰기 시작했으니까 마용성이라든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뛰기 시작하는 게 10월 때부터였다. 그러고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도 이 한 장이 다 나와요. 8.2 대책이 나왔었지만 해당 사항 없었다. 9.13 대책이 나왔지만 일시적인 주춤은 있었지만 결국 올라갔다. 네. 그러면 12.16 부동산 대책 자체도 핵심을 파악하고 나면 이미 우리가 12.16 부동산 대책 보면서 페이지는 되게 많아요. 규제사항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대출도 얘기했잖아요. 대출도 우리 8.2 대책 같은 경우가 이미 나왔었던 시점에서 대출로는 집을 못 사는 시장이 됐어요. 투자자들은. 네네. 9.13 대책 때문에 이미 그 예외적인 부분도 꽉 막아놓은 상태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8.2 대책이 뭐였었냐. 노무현 전 정권 때 있었던 엄청난 규제들이 전 정권 이제 집행했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서도 그대로 있는데 사고방식은 그거예요. 전 정권에 대한 규제를 틀렸다라고 인정을 안 해요. 틀리지 않았는데 내가 실패한 이유는 뭐냐. 다주택자 규제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쪼개서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백신이 생기듯이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백약이 무효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나와도 뭐 또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8.2 대책 때 엄청나게 모아서 빵 터트렸던 거예요. 한꺼번에요. 예. 그래서 8.2 대책이 실질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규제 대책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현재 적용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8.2 부동산 대책 나왔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도 금융에 대한 것도 더 많은 게 9.13 대책. 그런데 12.16 부동산 대책도 제가 얘기했을 때 뭐 이것저것 많은 것 같아요. 복잡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투자자인데 이미 대출은 막혔었다. 이미 거주를 안 채우면 이미 세금은 더 냈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전에 대책이 나왔지만 올라가느냐? 이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면 알 것이다. 11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뭐 횡보를 하든 뭐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8.2 대책, 9.13 대책보다 더 그 폭은 작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고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런 다주택자 양극화 스탠스가 지속하게 되면 오히려 더 중심지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에 보겠지만 통계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네. 2019년도 전국 아파트 누적 변동률이에요. 보면 사실 한숨 나오죠. 10%예요. 10%. 서울 그리고 우리 대대광 얘기하는 데들 여기 빼고는 다 전국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하락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부동산 자신 있다. 부동산 전국적으로는 안정화돼 있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전국 상승률이라고 얘기하는 변동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 하락을 했으니까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0.73%가 하락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가에 대해서 부동산 안정화됐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이죠. 예, 안정화됐네요. 평균으로 보면.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 그리고 네. 지방 뭐 강원도라든지 뭐 많이 떨어졌네요. 강원도는 지금 마이너스 4.46 이런 식으로 그럼 강원도 집값은 안정화된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서울에 사는 게 아니라면 안정화는 된 게 맞아요. 근데 서울이 미친 듯이 올라서 그런 네. 거지. 자, 그러고 수도권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서울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도 많이 올랐다고 해도 수도권도 가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권도 보면 정말 파랗죠? 정말 대부분 시끄러워요. 지역들이 다 내렸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보다도 더 올라간 데들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뭐냐? 경기도권은 사실 입지 분석하기가 어렵지 않은 게 경기도에서 올라가는 데는 결국 뭐냐? 강남서 가까운 데. 네, 서울하고 이렇게 그렇죠. 붙어 있고, 예, 같은 생활권. 네. 그렇죠. 분당과 일상만 얘기를 놓고 봤을 때 똑같은 당시 노무현 정권 때 버블세븐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었던 지역이었지만 일산은 지금 고꾸라지고 분당은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일산에서 30km 그리고 분당에서 30km 가면 똑같은 서울이지만 일산에서 가면 도착하는 게 은평구. 분당에서 오면 강남구. 집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 나왔어도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네. 과천 가고 싶어요. 근데 뭐 만세대도 안 돼서 거기는. 그렇죠. 거기는 신도시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7,000세대이긴 한데 예. 과천 지금 전입 막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들. 전세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미비대 가서 이사. 과천의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서울보다 더 올라가는 경기권들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도권이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2019년도 통계는 뭐냐? 하락한 데들이 훨씬 더 많았다. 네. 대표적으로 재밌는 게 평택. 평택 보면 제일 많이 하락했어요. 평택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미군 부대 이전. 그렇죠. 예. 또 뭐 삼성, 고덕 신도시. 예. 그렇습니다. 네.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죠, 호재. 호재죠. 근데 왜 떨어졌느냐? 음. 그거를 압도할 만큼의 공급량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수도권도 다 올라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2020년도 경기 전망 네. 딱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네. 좀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이제 세종시랑 서울에 있는 잠원동 네. 그리고 도곡동 이 집을 팔았던 얘기했잖아요. 고위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들이. 근데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2019년도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 자산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결국 재밌는 게 순위가 이제 강남 3구, 마포, 용산 이 순서대로 딱 나와요. 제가 또 여기 페이지로는 안 가져왔지만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지자체 공직자들 있잖아요. 네. 이제 내가 뭐 누구라고 실명 밝히긴 좀 뭐하지만 어디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키겠다 하면서 뽑아주세요 해서 도지사까지 됐지만 집은 서울 강남에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 지역을 발전할 자신이 있으면 그 지역에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분석하는 거는 분석하는 거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는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고위공직자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도 경기 전망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네.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규제에 주목하지 말고 가치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멋지다. 예. 이 얘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 규제가 나오면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만 보면 악재예요. 네. 악재. 근데 우리가 그동안 서울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올라왔는데 네. 호재가 서울에 있었냐? 아니었죠. 다 악재들의 연속들이었죠. 정책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규제만 집중하고 보면 서울은 떨어질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치적인 부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규제에 주목하지 말고 가치에 주목하라. 야, 이거는 제가 타이틀로 잡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었었고요. 결국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재경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금 이번 정책에 나온 악재들은 이미 2018년 9.13 대책에 이미 다 겪어 있었고요. 거기는 또 이렇게 특히 다주택자들 투자자 규제들은 다 있었고 이번 규제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규제라고 할 것도 없었거든요. 이미 규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3 대책 이후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것들은 투자자와 상관없이 실수요자 위주로 좀 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실수요자 수요만큼 또 줄이기 위한 정부의 또 어떻게 보면 몸부림적인 노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만 드린 대로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들만 작년 대책에서 또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달라졌냐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신다고 하면은 이번 대책 역시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말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